지난달 주택 매매는 역대 최소, 전월세 거래량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세시장 하락세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3만 2천 가구가 이른바 깡통 전세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현재 월 25만 원인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을 다음 달 25일부터 30만 원으로 늘립니다. 노인 가구의 소득 부배 지표가 급격히 악화된 상황을 고려해 소득 하위 20%에 한해 연금 인상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의 성과를 돌아보고 과제 짚어봅니다. 현대 기아차에 이어 한국 GM과 르노 삼성차가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폭을 낮추라고 카드사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수료 갈등은 자동차 업계에 그치지 않고 대형 유통사와 통신사로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이는 이른바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도 큰데요. 한국은행이 전세값이 10%가량 떨어지면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집주인이 3만 2천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평택의 전용 85제곱미터짜리 한 아파트의 전세값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2년 전보다 30% 넘게 떨어졌습니다. 조선업 불황의 한복판인 거제 등 지방에선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줄 수가 없는 일명 깡통 전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전세 가격이 10% 내리면 집주인의 1.5%, 3만 2천 가구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집주인이 가진 예적금을 깨고 추가 대출을 받아도 못 돌려줄 수 있다는 게 한국은행의 예측입니다. 전세값이 20%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집주인의 비율이 3.5%, 7만 가구를 넘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부족한 자금의 규모가 대부분 2천만 원 이하일 것이고 집주인의 재무 건전성을 고려하면 금융 시스템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70%가량에게 매달 최대 25만 원씩을 지급하는 생계수단 성격의 연금이죠. 정부가 다음 달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연금을 5만 원 올리기로 하면서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섰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네, 현재 월 25만 원인 연금 최고 지급액이 다음 달 25일부터 30만 원으로 늘어나죠. 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하위 20%인 약 150만 명이 그 대상인데요. 복지부는 노인 가구의 소득 분배 지표가 급격히 악화된 상황을 고려해 기초연금액 인상 시기를 앞당긴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를 보면 지난 2017년 4분기에서 지난해 4분기 사이 1년 새 소득 상위 40%인 4분위와 5분위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5.4세에 늘었지만 하위 20%인 1분위는 그보다 훨씬 빠른 11.7세에 늘었습니다. 소득이 낮은 노인이 훨씬 많이 늘었다는 얘기인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65세 이상 중 소득과 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을 함께 마련했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는 연금이 깎인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저소득자 산정 기준의 소득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하면 하위 20% 수급자가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게 되는데 그 돈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30만 원을 못 받은 노인의 소득을 뛰어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입니다. 이 때문에 하위 20% 전체가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올려받는 건 아니게 됐고 하위 20% 중에서도 형편이 그나마 나은 가구는 지금처럼 25만 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다만 정부는 기초연금 월 30만 원 지급 대상을 내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늘리고 오는 2021년에는 현행 기준인 70%까지 소득 기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가 인도 최대 차량 호출 업체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현대 기아차가 인도 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요? 네, 현대기아차는 인도 최대 차량 호출 업체인 올라와 계약을 맺고 인도 모빌리티 시장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현대기아차는 총 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400억 원을 올라에 투자합니다. 현대기아차가 외부 기업에 한 단일 투자 규모로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올라는 현재 세계 125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벌이고 있으며 등록 차량은 130만 대, 누적 차량 호출만 10억 건에 이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협력을 하게 되죠? 네, 우선 리스나 할부, 보험 등 금융 서비스를 통해 올라 소속 운전자들의 차량 구매나 대여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신차를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맞춰 차량 호출 서비스에 특화된 전기차 개발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협력합니다.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선 이후 현대차 그룹이 차량 공유 서비스 등 모빌리티 사업에 적극적인 것 같아요. 네, 현대차 그룹은 지난해에도 동남아시아 최대 차량 호출 업체인 그랩에 2,8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를 통해 공유경제 시장의 핵심 사업자로 위상을 세우면서도 전기차 판매 활성화를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담긴 전략적 행보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훈입니다. 현대차와의 수수료율 갈등이 간신히 봉합된 가운데 한국 GM, 르노, 삼성 등 대형 가맹점들이 카드사를 겨냥해서 인상된 수수료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수수료율을 과도하게 낮출 것을 요구하는 대형 가맹점에 대해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금융당국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수수료율을 과도하게 낮추는 것을 요구하는 대형 가맹점에 대해서 경고하고 나섰다고요? 네, 오늘 금융위원회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형 가맹점과 카드사의 수수료 적용 실태를 점검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형사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점 해지까지 거론하면서 카드사를 압박한 현대차가 현장 점검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행 여신 전문 금융업법은 대형 가맹점이 신용카드 업자에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현행 여신 전문 금융업법상 카드사와 가맹점 간 자율적 합의가 바람직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엄 기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한국 GM과 르노, 삼성 등도 수수료 협상을 다시 하자고 한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네, 한국 GM, 르노, 삼성도 수수료율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며 현대차 수준의 요율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주부터 대형마트와 이동통신사 등도 수수료 협상에 돌입하면서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 간 수수료 갈등이 커질 듯 싶은데요. 금융위는 대형 가맹점 계약 해지 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 가능한 카드를 신속히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엄하은입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파행을 겪는 경사노위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속한 정상화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경사노위의 정상화가 시급해 보이는데 일단 문 위원장이 파행의 원인이 된 노동계 위원 3명을 만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회의 의결을 위해선 근로자 대표 3명의 참석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불참을 선언한 근로자 대표들을 설득하기 위해 문성현 위원장이 만남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때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는 본위원회의 참석 조건으로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문성현 위원장의 사과, 의결구조 개편 불가, 탄력근로제 1호 안건 수정에 대한 요구인데요. 탄력근로제 1호 안건 수정 요구는 사실상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를 의결 안건으로 다루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합의안과 의결구조 개편에 대한 의결은 본위원회의 핵심 안건이기 때문에 이들을 포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경사노위 본위원회의 파행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경사노위 본위원회의 파행으로 처리되지 못한 안건들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안건은 탄력근로제 합의안에 대한 의결입니다. 경사노위 측은 탄력근로제와 관련한 의제별 위원회의 합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지만
상징적인 의미의 본위원회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응 등의 합의한 의결도 과제로 남은 상태입니다. 또한 양극화 해소위원회와 버스업종위원회도 발족을 위한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서울 수도권을 비롯해서 주요 도시의 교통 문제를 전담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행정 경계를 초월해서 교통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맡게 되는 위원회인가요? 네, 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과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5개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총괄하게 됩니다. 그동안 택지 개발을 통해 신도시 등 많은 주거 지역이 생겼지만 지자체 간 협의가 잘 안 돼서 신도시에서 도심지까지의 이동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지역별 이해관계를 직접 조정하고 교통정책을 심의, 의결, 집행하는 기관이 생긴 겁니다. 광역교통위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 개발 지역의 광역교통망을 개선하고 교차로 구간에서 정지 없이 이동하는 간선 급행버스인 SBRT를 도입하는 등의 정책을 펼 계획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위원회 출범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뭡니까? 우선 컨트롤 타워가 생기면서 교통행정과 투자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자체 간 이견으로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던 BRT와 환승센터 등 세부적인 교통망 개선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대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지난 2005년 출범한 수도권 교통본부처럼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견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여기에 광역교통 문제 해결의 핵심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노선이나 신안산선, 신분당선 연장 등 민간 투자 철도 사업이 업무 영역에서 빠진 점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 대도시 교통 문제의 70-80%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위원회의 위치가 당초 경기도 과천에서 세종시로 변경되면서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다음 달 국제선 항공권 유류 할증료가 오릅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제선 항공권의 이동거리에 따라 추가로 붙는 유류 할증료는 다음 달 발권 기준 편도 최고 34,800원에서 61,20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사장을 강요죄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민행동은 주주총회를 앞두고 대한항공 사측이 조 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직원 주주들에게 안건에 찬성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조양호 회장은 배임, 횡령, 사기 혐의와 국제조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이 한꺼번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편하려고 하는데 위원장이 그대로 있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사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새로운 공익위원들이 선임될 때까지는 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신업 변호사와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인철 소장님, 오늘 2월 주택 매매 이 첫 번째 이슈로 이제 전세 보증금 비상을 이제 짚어볼 텐데 오늘 2월 주택 매매 전월세 거래 수치가 나왔죠. 정리를 맞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사실 2월은 부동산 시장이 좀 성수기입니다. 매매와 전세, 전월세 계약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는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고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전월세 시장은 매매, 이 손바뀜이 굉장히 활발한데 사실 그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주택 시장에 대한 전망 불확실 때문에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차라리 전세 눌러 살자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전체 2월 매매 시장은 한 37%, 1년 전에 비해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무려 매매는 74%가 1년 전과 비교하면 급감했습니다. 반면에 전월세 이 거래량을 보게 되면 1년 전에 비해서 13% 이상 늘어나서 지난 2014년 이후 이제 최고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이 전세 시장은 좀 이 위축이 돼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공급 물량이 확대되니까, 특히나 이제 서울 시내의 경우에는 이제 이 송파구에 이 거의 10,000 가구에 가까운 매머드 단지 입주가 시작이 되면서 매매보다는 오히려 전세,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전세 시세까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전세 거래량이 굉장히 늘고 있다라는 건데, 이런 현상은 아마 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전세 수요가 늘었다면 지금까지 이제 전세가 하락 추세가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이 2월 달 한 달만 가지고 이제 이 예단하기는 좀 이릅니다. 이거는 이제 공급이 늘어난 데 따른 착시 효과라고 저는 보는데요. 아마 이제 이 월세 사시던 분들도 갑자기 이제 굉장히 입지가 좋은데 신규 입지 아파트에 거래량이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 다시 흡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입주가 아직 끝나지 않고 입주 물량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반기 내내 이런 현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전세 수요가 많아져서 이제 거래량이 늘어난 게 아니라 공급 물량이 일시적으로 과다하게 강남권의 입지가 좋은 데 나타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뭐 상반기 내지 올해 연내 내내 이어질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네, 이렇게 전세 물량,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서 역전세난 깡통 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강신업 변호사님, 네. 오늘 이제 한은이 관련해서 발표 자료를 하나 내놨잖아요. 그렇죠.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1, 2월 달 2달 동안에 그 전세금이 떨어진 곳이 절반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앞으로 10%가 더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은 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가구가 네. 1.5% 전체 임대 가구에 말이죠. 그래서 약 32,000 가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물론 덧붙이기를, 그렇다 하더라도 금융자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 또 이런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지금 이렇게 임대 가구가 또 금융자산 같은 것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못 돌려주는 그런 형편에 있는 가구들이, 그 임대업자들이 보면은 소액 2천만 원 내지 또 5천만 원, 또 요 정도, 그러니까 전세 금액이 2천만 원인 경우, 또 네.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인 경우 요런 정도가 못 돌려줄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서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 요 점을 하나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선이 지금 위기가 있다. 예, 큰 금액을 가진 사람들은 네. 그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이라든지 자산이 충분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소액으로 임대를 해줬던 이런 소액 임대인들, 이런 분들이 혹시 전세값이 더 떨어지게 되면은 위험할 수 있다는 그 점은 이제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소장님,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역전세난 리스크가 커진 상황인가요? 이게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지난해 이제 9.13 대책 이후에 약간 꺾이면서 이렇게 갭 투자에 나셨던 분들이 있어요. 네. 지방에 뭐 수천만 원을 가지고 수십 채, 수백 채를 갖고 있던 분들이 집값이 떨어지면서 본래 있는 전세 이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는 처지, 그리고 경매에 붙여지는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예. 그런 게 지방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일부 수도권으로 이제 조금 이어져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한국은행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전세 반환 보증금 앞으로 집값이 10% 더 떨어져서 반환 못하는 32,000 가구의 그 내역을 좀 들여다보면 전세 보증금이 굉장히 적은 소액이에요. 거의 한 70%가 2천만 원 이하거든요. 그리고 5천만 원 이하가 21%, 그래서 5천만 원 이하가 전체 90%를 넘기 때문에 물론 이 32,000 가구가 굉장히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이분들한테는 자신의 목돈 전부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게 전부 금융 시스템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네. 나머지 98%는 뭐 은행 대출을 받더라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뭐 자산을 매각하든 아니면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자산을 내주든 이 보증금을 반환할 이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신규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속도로 이제 해소되느냐가 관건이긴 한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10%, 20% 떨어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역전세난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과도하게 지금 지방처럼
이 역전세량이 좀 갭투자하셨던 분들이 물량을 내놓으면서 시장 전체를 왜곡시키는 현상이 나타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네. 아직까지 한은의 진단도 지금 우리 경제나 금융 시스템에 위기를 가져올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은 한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불안하기는 불안하죠. 마찬가지잖아요. 역시 역전세난 얘기가 나오면은 얘기가 나오는 게 임대차 분쟁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지방 같은 경우 더군다나 이 10% 이상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상당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말이죠.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분쟁이 늘어나는데 사실 임대차 분쟁은요. 보통 명도소송 그러니까 집주인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집을 돌려달라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세 보증금을 달라고 하는 경우는 드문데 이렇게 역전세난이 나면은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생기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아까 소장님 얘기하셨듯이 갭 투자를 했다가 적은 돈을 가지고 실제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돌려줄 만한 여력도 안 되고요. 다른 금융자산이라든지 이런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임대차 기간이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은 네. 일단은 뭐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서 돌려달라고 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가 되고도 못 받으면은 등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단독으로 말이죠. 그리고 나서도 돌려주지 않으면 나중에 경매를 해서 이제 받게 되는데 네. 사실 이건 법적인 것인데 이것이 또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어서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이제 지금 새로 들은 사람이라면은 그 전세금 보증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좀 좋겠습니다. 네, 지금 강 변호사님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미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내용 증명에서부터 이 임차권 등록 명령 제기, 네, 그리고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는 네. 게 있어서 임대차 기간이 종료했는데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그렇게 등기를 해놓을 수 있죠. 네. 등기를 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걸 주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래도 안 주면 경매를 네. 해서 자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 인터넷은행 승자는 제3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인철 소장님, 일단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토스뱅크와 키움뱅크 이렇게 2파전이 예상이 되고 있죠. 이미 지금 상당히 기운이 좀 빠졌어요. 당초 이제 이 도전할 것이 예상됐던 네이버와 그리고 인터파크가 빠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이 관심이 좀 덜하고 있는데 인가 신청이 다음 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간편송금 사업자인 이 토스를 위주로 한 이제 신한금융그룹이 참여하고 있는 이 컨소시엄과 그리고 이제 이 키움증권과 하나금융, SK텔레콤이 하고 있는 이제 이 그룹이 컨소시엄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이 토스는 모회사가 비바 리퍼블리카입니다. 네. 이미 2015년부터 이제 공인인증서 없이 빠르게 송금할 수 있는 간편 송금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플랫폼 강점을 갖고 있어요. 네, 젊은 사람들이 요즘 토스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지금 자본금이 좀 약해요. 예. 취약해요. 대신에 이제 키움 컨소시엄에는 대부분 보니까 하나금융이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SK텔레콤 11번가를 갖고 있는 SK텔레콤을 들어간다면 여기는 굉장히 비교적 큰 이제 대주주의 굉장히 안정적인 이 자본 요건을 충족시킬 수는 있는데 그러나 강점이 기존 금융회사가 또 하나의 이 매기 효과를 노리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까지 하느냐 뭐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IT 플랫폼을 갖고 있는 토스냐 아니면 이제 키움 컨소시엄이냐 이 양갈라인데 하여간은 이 제3 인터넷 은행이라는 건 어차피 기존에 있던 이제 은행 사업 온라인을 배시한 이제 이 기존 오프라인 은행 사업에 대한 어떤 매기 효과를 노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토스 컨소시엄에 좀 무게를 두고 싶은데 네.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제 둘 중에 한 컨소시엄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여기에 만약 하나 이제 네이버와 같은 이제 큰 정말 IT 플랫폼을 갖고 있는 업체가 좀 들어왔었다면 흥행에 이제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네, 뭐 토스라고 하면 뭐 신흥 지금 핀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키움증권이라고 하면 뭐 증권사로서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아까 컨소시엄 명단 다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컨소시엄의 이 명단을 보면은 이름들도 쟁쟁합니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컨소시엄을 해서 과열 경쟁에 나서는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변호사님? 일단은 당장은 수익이 나지 않다 하더라도요. 지금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인터넷 혁명 시대, 그러니까 이 시대의 흐름에 뒤처질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급박함 이런 것들도 있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지금 오프라인 시장은 포화가 돼서 더 이상 진출할 데가 없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온라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터넷 은행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시장이 생겼는데 거기에 일단은 기대를 걸어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여기에는 당국에서 어쨌든 이것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지금 새로운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홍남기호 100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2기 사령탑을 맞은 홍남기 부총리가 취임 100일째를 맞았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홍남기호 경제정책 그간의 100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전 사실 기획재정부 출입할 때 같이 근무를 해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저분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네. 굉장히 아이디어맨이고요. 재치 있고 여러 가지 의견 청취를 잘할 뿐만 아니라 조직에 융합되는 인물인 건 맞습니다. 근데 평가를 하자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별로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쉽네요. 성과 변화를 좀 추진을 했습니다. 일기 경제팀의 어떤 불협화음을 좀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사실 일기는 소득주도 성장이나 혁신 성장이나를 두고서 청와대의 불협화음 때문에 좀 실패한 내각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왔었는데 그런 폐인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책의 무게중심을 혁신 성장 그리고 경제 활력으로 이동을 했는데 물론 성과도 있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거나 수도 경제화를 활성화하고 제2의 벤처붐을 만들겠다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발표하면서 어떤 경제 원탑으로서의 어떤 이미지 부각에는 성공을 했는데 근데 지금 100일 지나고 보니까 달라진 게 있나? 라고 묻는다면 물론 100일 기간에 어떤 성과를 기대하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변화가 없었다라는 게 문제고요. 특히 세계 경제 둔화 속에 지금 지표들이 좋지 않습니다. 수출 좋지 않고요. 그리고 투자, 소비, 경제 버팀목이던 이제 반도체 가격마저 흔들리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이런 이제 소득 분배 지표 악화를 어떻게 좀 해결할지 네. 일자리 문제, 추경 문제, 수출 문제가 이제 이 제2경제팀 홍남기의 이 100일 이후에 어떤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일자리 수출 계속해서 큰 과제인 것 같은데 변호사님 사실 이 홍남기 경제팀이 지난 경제팀하고 좀 차별을 둔 부분이 규제 혁신을 많이 강조하고 그렇죠. 나왔잖아요. 그런데 역점으로 내세운 것 치고는 성과가 그다지 크지 못한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수장님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완탑으로서 어떤 그 갈등 같은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네. 점 이것은 장점이지만 혁신 성장과 규제 개혁 이 두 가지 면에서 그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 개혁이라고 한다면 결국 입법 아니겠습니까? 어떤 입법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어떤 경제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경제 활성화 정책 이런 것들을 법안을 통해서 그런 것인데 지금 그런 어떤 정무적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청와대라든지 정부에 끌려가는 그러니까 선도적으로 이렇게 경제 정책을 선도하지 못하고 뒤따라가는 내지는 또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면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일이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이 규제 개혁과 혁신 성장 네. 여기에 이제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 또 보도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국세 감면율이 10년 만에 법정 한도를 초과했다는 내용이었는데 47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기재부는 이제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원 확대가 불가피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보도 내용. 사실은 이제 대부분 일자리나 아니면 저출산과 관련해서 어린이 육아 문제에 관련해서 나가는 비용이고요. 네. 지방에 있던 어떤 소비세, 교부세와 같은 지원 때문에 47조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가장 많은 수치고요. 그리고 지난해 사실 예상외로 세수가 많았었기 때문에 돈 씀씀이가 커진다 하더라도 물론 꼭 써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 47조 4천억 원이라는 거 주요 이제 근로장려금 네. 그리고 자녀장려금 문제예요. 자, 이런 것들은 한번 주고 난 다음에는 줄일 수 없는 굉장히 하방 경직성이 강한 지출입니다. 그럼 과연 내년에도 세수가 좋을 거냐? 네. 이 부분은 의문이거든요. 지금 당장 필요한 곳에 돈을 써주는 거는 물론 좋습니다. 경기 좋지 않아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일자리 재취업을 위한 이제 근로장려금을 준다라는 거는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좀 찬성하는 부분이겠지만 그러나 지금 추경을 앞두고 있거든요.
미세먼지 추경인데 경기 활력을 쏟아부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난 2차례에 걸쳐서 해마다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추경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별로 없었다라는 점 때문에 과연 이렇게 돈을 쏟아붓고도 특히나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돈을 푸는 게 아니냐라는 굉장히 부정적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과연 실효성 있게 정말 적절하게 돈이 쓰이는지 여부는 좀 두 눈 똑똑이 뜨고 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이제 소장님 말씀이 특히 이제 이번에 국세 감면의 규모가 최대였던 이유가 이제 복지, 그렇죠. 근로 측면에서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인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5조 5천억이 증가가 됐죠. 네. 그리고 퍼센트로 1.4% 상승이 됐고요. 결국은 이제 조세 지출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이제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복지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주면 그걸 다음에 안 주기가 어렵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과도하게 어떻게 보면은 한도를 넘어선 것인데요. 그건 좀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개혁 얘기했잖아요. 규제 개혁.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붙이면 지금 수도경제 법안, 그다음에 P2P 금융 법안 이런 것들이 시급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홍 부총리께서 물론 이제 국회하고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데 역점을 둬야 된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앞으로 오늘 이제 100일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하여튼 1년 됐을 때 또는 6개월 됐을 때는 성과가 나서 경제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100일을 맞이한 홍남기호 다음에 이제 1년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모였을 때는 좀 좋은 얘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계, 금융계에서 거론되는 사건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팩트체크 알아보니 코너입니다. 박규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얼마 전에 이제 KT가 금융당국에 K뱅크 대주주가 될 테니까 심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카카오뱅크 대주주인 카카오는 조금 머뭇거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카카오가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최대 주주인 김범수 의장의 재판 관련된 건인데요. 카카오의 지분 15%를 쥐고 있는 김범수 의장은 이 카카오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런데 김 의장은 이 지난해 12월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약식 재판에서 벌금 1억 원을 받았고요. 이에 불복해서 김 의장이 정식 재판까지 청구를 했는데요. 그 1심 공판이 바로 이 다음 주 26일 날에 열리게 됩니다. 이 인터넷 전문은행법상 인터넷 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면요. 최근 5년 내에는 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없어야 됩니다. 아무래도 카카오로서는 총수가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에 섣불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요청하기는 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박 기자, 이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가 되려는 거는 카카오잖아요. 왜 김범수 의장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카카오도 갖고 있는 의문이자 좀 불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카카오는 현재 의결권이 없는 지분을 합쳐서 카카오뱅크 지분을 현재 10%를 갖고 있는데 이를 30%까지 늘려서 최대 주주가 되겠다. 이게 카카오의 목적이자 목표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 30% 지분을 갖는 대상은 김범수 의장이 아니라 카카오가 되는 건데요. 카카오도 이 내부 법무팀 자문을 통해서 이 카카오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된다 이러한 내부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법에 이 특수관계인까지 심사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 등을 카카오는 그 이유로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의 입장은 좀 다른 거죠? 네, 맞습니다. 금융당국은 결과적으로 김범수 의장까지 봐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카카오를 지배하고 있는 이 특수관계까지 보는 게 맞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융위원회는 이 내부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어떤 게 맞는 건지 또
또 이 사안을 의뢰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는 금융위가 너무 여론을 의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요, 이 금융위원회로서는요, 인터넷 전문은행법상 김범수 의장의 벌금형 처분이 경미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얼마든지 승인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이 형식적인 대주주인 이 카카오맛 심사 대상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이 부실 심사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의 시각이 좀 미묘하게 달라졌다 이러한 일각의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김범수 의장에 대한 심사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금 이제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한국은행 얘기인데요. 한국은행이 통합 별관 재건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공사도 시작을 못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그 공사 때문에요. 현재 한국은행은 그 직원들이 근처에 있는 이 삼성본관 그렇죠. 건물에 새들어서 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현재 18개 층을 사용하면서요. 이 월세라든지 주차비 이런 것 등을 합쳐서 한 달에 평균 13억 원을 삼성 측에다 이제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애초 한국은행은 창립 70주년을 맞는 내년 6월 이 시점에 맞춰서 공사도 끝내고 입주도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이 목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봐야 됩니다. 아니, 왜 그런 겁니까? 그 입찰 문제가 그 과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입찰에는 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그리고 계룡건설 이렇게 세 군데가 참여를 했는데요. 이들 중에 유일하게 입찰 예정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쓰고도 이제 이 낙찰이 된 곳이 계룡건설이 있는데 이 순위로 탈락한 삼성물산이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의 신청을 제기를 했고 그 시점에 한국은행은 계룡건설과 계약 협의를 중단하는 그런 상황까지 그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재부의 유권 해석으로 다시 계약 협의를 재개하려고 했었는데 또다시 암초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시민단체들이 반발을 했고요. 시민들의 공익감사 청구로 인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고 결국 지난해 10월에 감사원이 조달청 감사에 착수를 하게 되면서 한국은행으로서는 이 최종 결과까지 지켜봐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원 결과가 나와야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감사원 결과는 다음 달 말 안으로는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을 보면요. 감사 실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감사를 끝내야 됩니다. 작년 이 10월에 감사 돌입했기 때문에 6개월 이렇게 셈을 해보면 늦어도 4월에는 감사원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이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입찰 과정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면 한두 달 정도 행정 처리 기간을 거쳐서 한국은행은 이제 계룡건설과 본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 계룡건설이 이 공사 기간을 28개월로 제한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는 6월쯤에 공사에 착수한다고 하면 2021년 하반기 가장 빨라야 이때 이제 공사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0주년에 맞춰서 내년 6월에 입주하려고 했던 그 계획은 불가능해진 거다 이렇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아쉽게 됐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팩트 체크 알아보니 오늘은 박규준 기자와 금융권 뒷이야기 짚어봤습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카드업계와 대형 가맹점 간의 수수료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에 이어서 한국 GM과 르노 삼성차가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폭을 낮추라고 카드사를 압박하고 나오더니 오늘은 또 마트업계를 대변하는 한국 체인스토어 협회가 수수료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까지 내놓았습니다. 카드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요.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할지 오늘 두 분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현정 전국사무금융소비자 노동조합 위원장 나오셨고요. 서지영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위원장님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경기 침체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맞물리면서 이제 영세 상인들이 어려움이 커져서 이 카드 수수료 변화는 불가피하다 이런 목소리가 커졌는데 이에 대해서는 카드 업계나 이 노조에서도 공감을 하시는 부분인 거죠. 예, 그 사무금 노조는 그 처음부터 일관되게 그 중소형사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 입장은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경기 침체 그리고 자영업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카드 산업
에 연관되어 있는 시장 플레이어들이 모두 거기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대 가맹점 수수료 제도가 2007년도부터 생겼는데 그때부터 금융위원회에서 그 우대 가맹점이 이제 중소형에서 가맹점 수수료를 그 결정해 왔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그 시장 플레이어들인 그 카드사라든지 또 중소형에서 가맹점이라든지 또는 대형 가맹점 그리고 소비자들까지 포함하는 그런 그 포함해서 그 가맹점 수수료를 정할 때 같이 참여했다라고 하면 그 사회적 합의라든지 또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해 있지 않았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번에 그 2018년 11월 26일 날 정부에서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자영업자 단체들이 정부의 그 불공정한 카드 수수료를 개편해달라는 그 농성을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네. 그 자영업자 대표들에게 저희 카드 노조가 먼저 제안을 해서 그 협상을 하자고 저희가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소형세 자영업자 대표들과 우리 그 사무금융 노조 간에 그 사회적 합의서를 도출한 바도 있어요. 거기 내용이 주된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그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을 전제로 해서 중소형세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를 인하한다. 네. 이런 내용의 합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저희 그 사무금 노조의 입장은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같이 공감하고 있다. 그 말씀 먼저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인 영세 상인들을 위한 수수료 인하에는 동의를 한다. 하지만 이 시장에서 우월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우대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제가 맞는 걸까요? 네. 네. 그러면은 서 교수님, 네. 서 교수님도 오랫동안 이 이슈를 지켜보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작년 말에 이제 그 카드사들 원가라고 할 수 있는 적격 비용 발표하면서 네. 이제 그 최저임금에 따른 그 자영업자들의 결제 비용을 이제 인하시켜주기 위해서 그 영세 가맹점의 그 수수료 사실은 인하에 너무 초점을 주다 보니까 이제 그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든가 역진성 해소 이런 이슈를 이제 금융위가 들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이슈가 이제 사실 어떻게 지금 보면은 대형 가맹점하고 카드사 간의 어떤 그 수수료 협상 사실 그 갈등이 유발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조금 길게 내다보고 좀 정책을 세심하게 좀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취지는 영세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인데 지금 현재는 지금 카드사랑 대형 가맹점 간의 지금 갈등으로 지금 번진 그런 분위기인데요. 위원장님 이번에 그러면 딱 이 개편안에서 콕 집어서 어떤 부분을 반대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좀 전에 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카드 수수료 개편안의 근거는 그 역진성을 해소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면 기존의 우대 가맹점 구간을 5억에서 30억으로 늘렸고요. 또 일반 가맹점인 30억부터 500억의 구간에 대해서도 가맹점 수수료를 그 카드사에 그 인하하도록 그 유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까 제가 그 자영업자 대표들과의 합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하면 500억 이상의 초대형 가맹점, 그 소위 말하는 재벌 가맹점들의 가맹점 수수료는 역지성 문제 해소와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인상되어야 하는 구간인데 그것이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사회적 약자나 중소 가맹점들의 수수료 인하일 때는 카드사를 갑으로 보고 수수료 인하를 이렇게 권유하고 또 초대형 가맹점인 재벌 가맹점은 카드사가 의리거든요. 그런 곳에서는 오히려 시장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모순적인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얼마 전에 있었던 현대자동차와 카드사 간의 그런 분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노조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이유는 그 카드사가 그런 식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통해서 추가적인 비용을 많이 부담하게 되면 결국은 카드사 노동자들의 구조적인 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지금 이제 사회적 약자을 갑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지금 시장의 우월적인 위치를 봤을 때는 지금 대형 가맹점이 가장 시장에서 우월적인 위치에 있는 걸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카드사, 그다음에 영세 사업자 이런 순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영세 사업자들의 수수료를 인하하고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 얼핏 들었을 때는 합리적으로 들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카드사들의 추진 방향을 역진성 해소라고 이렇게 봐서 당연히 이제 소형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된 부분을 대형 가맹점의 이제 수수료율로 보전받겠다는 그 취지가 대형 가맹점들의 좀 반발을 일으키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돼요. 네. 그러니까 적격 비용이라는 게 카드사의 어떤 수수료 원가를 그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자금 조달 비용이라든지 위험 관리 비용의 이런 항목들을 반영해서 정량화된 수치를 이제 가지고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얘기하는 역진성에 초점을 두고서 카드사들이 수익이 악화되는 거를 어떻게 보면 대형 가맹점한테 보전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취지가 오히려 대형 가맹점들의 반발을 가져온 것 같고요. 네. 명분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대형 가맹점들한테 빌미를 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가 그런 취지를 먼저 얘기할 게 아니라 500억 이상의 가맹점들에 한해서 마케팅 비용을 반영해서 적격 비용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데 네. 그 비용을 이런 식으로 판단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아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고서 협상에 임하게끔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지금 네. 소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작년에 이제 그 카드사 전체의 순이익이 1조 2천억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그 발표된 개편안에 따르면 1조 4천억의 추가 비용을 카드사가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 카드사는 구조조정 될 수밖에 없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네. 지금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원래 처음부터 저는 이제 그 재벌 가맹점, 초대형 가맹점들이 그 중소형에서 가맹점들에 대한 그 비용 부담을 갖다가 카드사가 재벌 가맹점들에 전가시킨다는 그런 논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동안의 카드사에서 주로 하는 그 마케팅, 주로 무이자 할부 마케팅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이 바로 재벌 가맹점, 초대형 가맹점들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주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지금 상태로는 당연히 카드사에서 근무하시는 이런 노동자들,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 일자리도 걱정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맞는 걱정 아니겠습니까? 예, 뭐 당연히 이제 김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실제로 팩트 체크를 하게 되면은 작년도에 이제 카드사의 인력 감소율이 한 1.9% 평균적으로 되는데 이 중에서 한 10.7%가 비상근직 직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송인이라든가 설계사 이런 분들 비정규직 인원부터 이제 감원을 하고 있다고 사실을 보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카드사 당연히 수익 구조가 악화되면은 이런 분들의 일자리가 이제 줄어들면서 상당히 이제 어떤 고용률 감소하는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정부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마케팅 비용을 줄여서 카드사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수수료를 인하해라 소형 가맹점들 이런 취지가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맞는 것 같은데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마케팅 비용 전체 한 7조 원 정도 되는 데서 한 15%에서 18% 정도 차지하는 일시 판촉비. 그거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카드사들이 광고하고 어떤 비가격 경쟁 요인입니다. 이제 경상 비용이라기보다는 투자 비용인데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투자 비용인데 요건 사실 카드 원가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에요. 적격 비용이라고 해서. 근데 요 부분을 줄여서 실질적으로 이제 수수료를 인하하라고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자, 이거를 인하하다 보니까 소비자 만족도도 줄어드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키장에 갔을 때 내가 이런 카드를 쓰면은 뭐 혜택을 받는다 뭐 그런 취지의 마케팅. 원래 이제 부가 서비스 약관에 명기되어 있는 그거는 이제 한 70-80%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데 마케팅 비용. 그거는 이제 인위적으로 줄일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한 이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시 판촉비 부분에 대해서 한 15에서 18% 정도 되는 요거를 줄여가지고 소형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라고 정부가 주문을 한 거죠. 근데 그 취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비자한테도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이제 카드사들의 어떤 인력에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초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그런 비용들을 보존받기 위해서 카드사는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 대형 가맹점들의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대형 가맹점 입장에서는 카드 논리는 이거죠. 카드를 많이 쓰는 가맹점 오히려 단골 고객에 대해서
어떻게 더 수수료를 인상하느냐, 상논리로 보면은 더 인하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반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양쪽 말이 다 맞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마케팅 비용부터 건드려서 수수료를 재원을 마련해서 소형 가맹점 줄이고 그 부족한 부분을 대형 가맹점에서 이제 보전받으라 하는 그 논리 자체가 상당히 좀 그 시장 질서를 어긋나게 한 정책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이 정부가 이제 가운데에서 한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계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 지금 GM, 르노는 물론이고 뭐 체인 스토어 업체까지 지금 뭐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건가요, 위원장님? 일단 그 30억에서 그 500억 구간의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서 그 인하된 그 평균 수수료가 1.97%에서 2.04%입니다. 그럼 500억 이상은 정부가 그 인하의 근거로 얘기했던 역진성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수수료보다는 그 높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현대자동차가 카드사랑 합의한 그 수수료는 1.89%예요. 그러니까 역진성 해소를 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한번 딱 해놓으니까 같은 그 자동차 산업인 르노, GM이라든지 르노 삼성에서도 다시 재협상하자라는 그 요구를 지금 카드사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저희 여신전문금융업법 18조의 3에 의하면 그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법 19조에서 금융위원회에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조정할 수 있고 관계기관에 통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네, 안 그래도 오늘 이제 금융당국에서 경고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70조의 벌칙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그 벌금에 처하는 그 조항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그 벌칙 조항이 너무 이제 사실은 1,000만 원이 대기업에서 봤을 때는 사실 돈도 아닌 큰 거거든요. 돈이 아니니까. 예, 돈도 아닌 거고 오늘 이제 그 금융위원회에서 2시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카드사와 그 가맹점 간의 수수료를 결정하는 것은 사적 자치가 원칙이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 부당하게 불법적 행위가 있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에서 그걸 감독을 강화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그런 정도의 그 금융감독당국의 그런 태도를 가지고서는 카드사가 정말 그 초대형 그 가맹점과의 계약체결 과정에서 어떤 그 효과를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문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지금 해결 방법은 어떤 게 현실적일까요? 현실적인 방법은 한 2-3가지 있는데요. 네.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현대자동차하고의 그 협상 조정 수수료율이 1.89%니까 지금 매출액 구간을 보면은 30억에서 100억 사이가 평균 수수료율이 1.97% 정도 되거든요. 역진성 해소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문제 해결에서는 마케팅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 하한선 제도를 좀 두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높으면 안 된다. 최소한 중소가맹점 정도는 그건 하한선 제도를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전법 18조 3에 보면은 이제 18조의 3에 보게 되면은 위반 시에 뭐 벌금으로 하게 되면 1,000만 원 이하인데 그 부분을 유럽 같은 경우는 보기에는 반독점 위반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의 한 10%까지 페널티를 물리게 돼 있어요. 이 법을 좀 강화해가지고 어떤 우월적 협상권을 이제 발휘할 때 강하게 이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금융감독당국이 이제 시장을 규제하는 게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집단소송제를 간소화해서 이제 거기에 불만 있는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떨어졌을 때 이제 그 카드사나 가맹점한테 그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시정하게끔 하는 집단소송제를 간소화함으로써
어떤 시장 기능을 감시 기능을 강화해서 이렇게 이제 원만하게 시장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전 문제 계속 연례적으로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오는 21일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랑 다음 주에 이제 카드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TF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의 또 경과를 지켜보고 두 분 또 다시 모셔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비즈플러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